이번 영상은 쿠르스크 전황 이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쿠르스크 지형을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지역 돌파는 8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른 아침 수잔스키 지역에 포격을 가한 뒤 대공 방어와 전자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며 한 무리의 첨단 장갑차들이 러시아 영토로 진입합니다. 수잔스키 지역은 인구가 약 2만 5천 명 되는 아주 작은 국경 마을입니다. 전황을 왜곡 없이 이해하려면 이곳의 지리적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황 설명 전에 이곳의 지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이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미주와 러시아의 쿠르스크 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미주 면적은 23,84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보다 39배 크지만 사람은 130만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넓은 땅에 서울시 인구의 13%밖에 살지 않습니다. 수미주와 마주보고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는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땅은 서울시보다 50배 크지만 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이 수잔스키군의 일부를 점령했는데 수잔스키의 면적은 약 996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잔스키군만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의 1.6배이지만 서울시의 0.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미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가 접하고 있는 국경은 약 313km입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넓습니다. 수잔스키와 접한 국경만 해도 72km가 되니까 서울시청에서 양평까지 거리의 1.6배나 됩니다. 초기 점령지의 국경 길이만 해도 약 60km입니다. 서울에서 북한의 개성까지 거리가 53.8km이니까 이보다 더 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이나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 전선을 수비하고 이 전선을 다시 공격해서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국경과 점령지에 이중으로 참호를 파놓고 있습니다. 국경을 따라 파놓은 참호가 있고 국경에서 5에서 6km 후방에 또 다른 참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실제 참호 위치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국경에서 5km 지대까지를 안전지대로 설정해 놓고 주민들을 통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땅 크기와 인구를 감안하면 차로 20-30분 달려야 겨우 정착지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을 머릿속에 놓고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먼저 8월 6일과 7일 양일간 우크라이나군 진격 현황을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지도를 근간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양일간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한 지역은 3곳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점입니다. 위쪽에 있는 곳이 이전 영상 젤렌스키는 왜 쿠르스크를 선택했을까에서 다룬 수두자 가스 허브 스테이션이 있는 수두자 국경 검문소입니다.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식으로는 수두자 그리고 러시아식으로는 수자라고 하더군요. 수두자 검문소는 우크라이나 유나카브카 정착지에서 불과 9.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로를 따라 장갑차와 탱크를 몰고 단숨에 수두자 검문소로 진군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몰고 러시아 땅으로 진격한 주력 탱크는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2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BC 보도와 스카이 뉴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카이 뉴스에서는 영국이 제공한 탱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며 러시아 본토 공격에 영국 무기 사용을 승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먼저 탱크로 국경 검문소 건물을 파괴하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개한 국경 검문소 파괴 영상입니다.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진출한 우크라이나 부대는 일명 코른 그룹으로 불리는 116 기계화 여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추정한 이유는 8월 7일 본인을 코른 그룹이라고 밝힌 우크라이나 부대원이 이곳에 방치된 개를 도와달라고 올린 영상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코른 그룹은 순식간에 국경 수비대를 접수했고 많은 러시아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아무 저항 없이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는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힌 러시아 포로들은 우크라이나로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찍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8월 6일)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크라이나 유나카프 정착지에서 약 9.1km 떨어진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러시아 국경 수비대 대원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우크라이나 파로필랴 정착지에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우크라이나군은 손쉽게 러시아 땅으로 들어왔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한 수도원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6일부터 8일까지의 전투 현황을 볼까요? 6일 오전 영국제 챌린저2 탱크와 서방에서 제공한 장갑차를 몰고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군은 큰 제재 없이 국경에서 약 75km 지점까지 진군합니다. 수자 검문서 기준으로 5km 단위로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동심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노랑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선이고 빨강색 선은 참호망입니다. 탈색 선은 주도로이고 하얀색 선은 간선도로입니다. 1차 참호망은 국경에 있고 2차 참호망은 국경에서 5에서 6km 후방에 있습니다. 40km에 달하는 방호망이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뚫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네오콘의 상징인 미국 극우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배포한 지도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노란색 네모 박스는 6일과 7일 우크라이나군이 방문한 정착지이고 초록색 박스는 8일날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정착지입니다. 유럽의 극우 방송인 자유유럽 방송이 배포한 지도에서는 주 도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샤가로보 정착지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6일과 7일 양일 진군한 지역의 총 면적은 미국 전쟁연구소 지도 기준으로 지오스토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6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넓습니다. 실제 있었던 주요 전투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군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이해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간에 벌이는 전투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 없이 방송에서 단순히 서울시보다 더 넓은 땅을 점령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1차적 분석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수자 국경 검문소에서 수자시까지 R200 도로를 따라가면서 지형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약 9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산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과 숲이 간간히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숲은 우리나라의 산에 있는 숲과는 전혀 다릅니다. 갤러리 포레스트입니다. 우리말로 대상림이라고 하는데 대초원에서 강을 따라 띠 모양으로 자란 숲을 말합니다. P200도로의 왼쪽에 작은 색강을 보세요. 띠 모양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갤러리 포레스트입니다. P200도로 오른쪽은 올레시냐 강이 있는데 띠 모양의 갤러리 포레스트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죠?
대체로 이렇게 넓은 강에는 사람이 살기 좋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봤자 100여 가구 남짓한 작은 규모입니다. 갤러리 포리스트와 마을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허벌판에 띠 모양의 정착지 그리고 작은 마을 외에는 보이는 게 없죠. 제일 큰 도시가 수자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이곳의 인구는 약 5,000명 남짓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 캠퍼스의 인구보다 적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허허벌판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밀수학기 한 대가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끝없이 펼쳐진 유채밭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진입 초기 국경 수비대회에는 러시아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서부 시대처럼 장갑차와 탱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이라고 해봤자 순박한 농민들 몇백 명 살 뿐이죠.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을 거라고 생각 못한 러시아의 허를 찔러 이틀 만에 서울시보다 더 넓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러시아의 무방비 상태에서 진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 러시아가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탱크나 장갑차가 도로나 허허벌판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효과를 보는 것은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입니다. 적과 싸우기에 탱크나 장갑차를 타고 출동한다면 시간도 걸리고 바로 적에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드론은 병력을 직접 근거리에 투입하지 않고서도 2-3km 떨어진 곳에서 들판이나 인적도 드문 도로 위에 목표물을 찾아 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과 숲이 많은 한국이었다면 우크라이나처럼 드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넓은 들판에서 전차나 탱크 그리고 대포 등과 같은 장비를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엄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대상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뉴스나 SNS에서 적군의 탱크나 대포를 숲속에서 드론으로 박살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영상은 이런 갤러리 포레스트 주변입니다. 대포를 쏠 때도 허허벌판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림에 숨겨놓고 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입니다. 너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형 조건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넓은 땅들이 질퍽해지기 때문에 탱크나 장갑차가 갈 수도 없고 수렁에 빠지게 되어 사용 못하게 됩니다. 젤렌스키가 쿠르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여름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계화 부대 말고 사람이 노출되지 않을 만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들판에 듬성듬성 있는 정착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참호를 파서 숨는 방법밖에 없지요. 일단 전선이 형성된다면 그냥 도로나 들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긴 참호망을 파고 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우크라이나 지형에 대하여 쿠르스크 점령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좌표로 지도에서 현재까지의 쿠르스크 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까지는 국내 언론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지오스토리 단독 분석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